여기가 사실은 그 작년 통합사회 할 때 이 내용을 아마 했을 건데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인데 우리 2단원에서 이해 2단원이 뭐였냐면 자연감 파트가 있었어. 자연감 파트 할 때 인간 중심주의랑 생태 중심주의랑 둘로 나눠서 봤거든요. 기억나니? 레오폴드 돼지윤리 한 거. 와 정말 오랜만에 듣죠. 그 돼지윤리 하는 거 사이에 저기 뒤에 우리가 생명윤리를 4단원에 배울 건데 그 생명윤리 할 때 네 가지로 원래 나누는 걸 요거 두 개만 나눠서 본 거야.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로 나뉘거든요. 근데 왜 여기가 어렵게 나오냐면 사실은 교과서에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나와. 여기 여기서 생명윤리니까 죽음관 보고 생명과학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테스트 봐. 선생님 제 거 만들어주세요. 봤어. 이렇게 하면서 교과서 자체는 내용이 별로 안 어렵게 나오는데 그래서 교과서만 보면은 간단하거든요. 엄청 짧게 끝나요. 그 원래 내신 내용으로 나오는 거거든. 근데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인간, 동물, 생명, 생태 여기가 그 약간 탑 3 정도로 생물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앞에가 넓게. 이게 쉬는 거 할래?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물론 갑자기 뭐지? 테스트 보기 싫어서 늦게 온 거예요. 딱 15분. 선생님 저 배울 것 같아요. 어쩔 수. 그게 맞다. 계단에 불러가지고. 괜찮니? 다시 나갈게요. 자리 한번 집중하고. 뒤에 저 생태 중심주의 얘기하면서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주의, 생태 중심주의 엄청 자세히 볼 건데 여기가 롤스 로직 거기도 내가 작년에 할 때 제일 어려운 파트랬죠. 원래 생윤에서 롤스 로직 그쪽 파트가 제일 어려운 파트 중 하나거든. 그래서 덕성이 되게 어렵게 냈던 거고 작년에. 그리고 여기도 거기만큼 어려운 파트 중 하나인데 거의 탑 3급으로 제일 마지막에 뭐 국제 원조 그쪽 파트 가가지고 세 개가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요까지만 딱 잘라면 내용이 되게 쉽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 가지고 요거를 두 개를 가르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쓸데없이 내용이 너무 어렵게 나와요. 여기 교과서에 비해서는 저 뒤에 나온 걸 땡겨서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온 애들 뒤에 있는 거 다 땡겨서 앞에서 가르칩니다. 여기서 그렇게 돼 있어요. 빈칸들도.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또 좋으냐면은 나중에 4단원 가가지고 2학기 때문에 2학기 때에서 한번 본 내용이라서 얘네 두 개만 추가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덜 어려워. 조금 더. 근데 지금 이렇게 좀 해놔야 여기도 좀 좋고 나중에 가서도 좀 편하기 때문에 일부러 뒤에 있는 거 다 당겨와가지고 엄청 어렵게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가 빈출 주제예요. 빈출 주제면은 쌓인 선지 양이 많다는 얘기야. 문제 유형도 많이 쌓여 있고 어려운 선지들도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시험에 낼 때는 그 모의고사에 나온 여러 선지들 가운데 어려운 것만 뽑았어도 충분히 문제 난이도가 고난이도로 구성이 돼요. 그런 선지들이 많이 있는 내용이라서 선지 내용을 빈칸지에 최대한 좀 많이 넣는 방식으로 만들어 놨거든. 여기 풀 수 있으면 웬만한 거다 풀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집중하세요. 근데 좀 어려울 수 있다. 자, 인간 중심주의 봅니다. 아직은 요까지는 쉬워요. 요까지 동물 중심주의 좀 어렵다. 레건이랑 저기 뒤에 싱어 쪽 파트가 좀 어려울 거고 앞에는 좀 예전에 한 번씩 어쩌면 들어본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 두 가지 일단 용어를 구분해야 되는데 요거부터 설명하고 가자. 저기 뒤에 65페이지에 먼저 가서 칸이 없어가지고 여기 넣었는데 원래 메모 칸에 넣고 싶었는데 칸이 부족해서 못 넣었습니다. 그 메모돼 있는 데가 65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도덕적 주체랑 존재돼 있죠. 별표 3개 치세요.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하다 보면 안 어려워. 하다 보면 안 어려운데 처음 보면은 다 틀려요. 용어가. 자, 인간 중심주의가 있고 동물 중심주의가 있잖아. 여기는 누구만 이제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고려하는 거야. 인간만. 동물은 도덕적 지위가 없어. 그러니까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지? 그럼 동물 중심주의는 뭐까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니?
동물까지, 인간이랑 동물까지. 그래서 여기는 누가 나올 거냐면 벤담, 뭐 레건, 레건 아니고 벤담이랑 그 벤담을 계승한 싱어가 나올 건데 둘 다 공리주의자야. 공리주의에서는 도덕적 그 기준을 판단 기준을 뭘로 잡았지? 어떤 게 도덕적인 행위였어? 공리주의에서. 이득이 높은 수. 이득이나 그 뭐가 높은 게 이득이 높은 거지? 효용 같은 말이죠. 사회적 효용, 유용성, 쾌락, 공리 다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쾌락을 높이고 고통을 낮추는 게 벤담이 그 얘기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있다고 우리는. 그래서 쾌락과 고통이 가장 중요한 도덕적 판단 기준이었는데 쾌락과 고통을 누구까지 느껴요? 동물까지. 그래서 공리주의에서는 동물까지 도덕적 판단 기준이 된다고 봐요. 레건은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그 목적론적이랬죠. 의무론 계승한 건데 그 목적인 대상을 인간에서 삶의 주체까지 확대했다고. 삶의 주례권 기억나니? 삶의 주례권 보고. 그래서 이거 동물 중심주의인데 도덕적 지위를 동물까지 가지고 있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근데 도덕적 주체라는 단어가 나온다. 선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선지다. 동물 중심주의에서는 인간만이 도덕적 주체라고 간주한다. 맞아, 틀려. 동물 중심주의에서는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주체라고 간주한다. 맞아요. 맞는 선지입니다. 도덕적 지위 혹은 도덕적 존재라는 단어랑 도덕적 주체라는 단어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빅한목은 도덕적 주체라고 돼 있죠. 이 도덕적 주체의 뜻은 도덕적 행위를 하는 도덕적 책임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뜻이야. 근데 이거는 생태 중심주의까지 모두 공통이에요. 생명 중심주의는 식물까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생태 중심주의는 생명이 아니라 무생물까지 자연환경 그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고, 근데 생태 중심주의든 동물 중심주의든 생명 중심주의든 간에 도덕적 행위 능력을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야?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게 도덕적이라서 막 뭔가를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본능에 따라 충실하게 사는 거지. 쾌락을 회피하고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 본능에 따라 사는 거잖아. 근데 어떤 게 도덕적 행위인지 알고 내가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저질렀다면 그거를 알고 비난을 받고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그건 모든 입장 공통입니다. 괜찮죠? 그거를 생각하면 별로 안 어려워. 근데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 도덕적 주체와 관련되는 개념들은 요 도덕적 주체라는 단어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도덕적 행위라든가 도덕적 책임이라는 게 도덕적 주체와 같이 간다. 단어가. 그다음에 도덕적 존재는 도덕적 고려 대상인 혹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이런 단어들이 도덕적 존재와 같이 갑니다. 당연히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무생물까지 도덕적 존재고요. 동물 중심주의는 동물까지 도덕적 존재일 거예요. 주체는 내가 뭔가를 하는 거잖아. 동물은 도덕과 관련해서는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걔네는 도덕관념도 없잖아. 뭐가 도덕적인가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요것만 일단 구분해요.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게. 다시 돌아가서 자, 인간 중심주의는 그래서 도덕적 주체도 오직 인간뿐이라고 생각하고 도덕적 존재도 오직 인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 중심주의는 동물까지 도덕적 존재고요. 도덕적 주체는 모든 인간 공통으로 인간만 도덕적 주체인 거지. 괜찮죠? 안 어렵잖아. 그죠? 앞 페이지부터 본다. 인간 중심주의 61페이지 펼치고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 이름이 학자들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학자 입장하고 이 사람 입장을 보고 이게 누구니까 얘가 인간 중심주의구나를 알아야 된다. 얘가 인간 중심주의구나. 첫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1번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슨 세계관? 목적론적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써주죠.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목적론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다 목적이 있다고 본다. 모든 대상은 만물은 다 목적이 존재한다고 본다라고 맞을까 틀릴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모든 존재는 모두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OX. O입니다. O. 모든 존재는 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개체마다 다 다른 거지. 인간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앞에 주고. 행복은 어떤 상태였다? 이거 문장 외워라.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외우겠지.
외우세요 이거. 문장 그대로 나온다.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근데 이 덕이 뭐다? 덕이라는 게 본질 기능의 탁월성인데 인간의 본질 기능은 뭐였다고? 이성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를 이제 이걸 덕이라 그러고 그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 정신의 활동이 행복이라고. 그래서 인간은 계속 뭘 하든 이렇게 교육하고 뭐 공동체 생활하고 이런 게 다 이성적인 거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간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막 궁극적인 그 행복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간다고 보는 거고 다른 존재들도 다 제각기 목적을 있어. 제각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목적론에서는 가치들도 똑같아. 이거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과정 바뀌고 각각의 뭐 행동이든 뭐 도덕이든 다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더 상위의 가치가 있고 가치에도 위계서열이 있다고 봐. 그래서 더 상위의 하위의 가치는 상위의 가치에 기여하는 혹은 공헌하는 좋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교육과정 아니니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의 행복이 가장 최상위의 가치거든요. 행복에 건강이 기여할 수 있지. 건강. 그래서 건강한 게 행복에 기여하기 때문에 얘도 자체의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이 건강을 위해서 의료 행위는 건강에 공헌하는 행동이잖아. 그래서 의료 행위도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 인간이 가장 이제 저 위에 있는 거지. 가장 고차원적인 개념으로 봐.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좋음처럼 행복처럼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동물이 기여하는 게 동물의 목적이에요. 동물의 목적은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고 동물의 목적은 인간에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더 하위의 가치니까. 그럴 때 실모가 생기고 그럴 때 얘가 가치를 가진다고 봐요. 그리고 동물 밑에는 뭐가 있다? 식물이 있으니까 식물은 동물에게 기여하는 게 식물의 목적이에요. 뜯어 먹히려고 살아 존재하는 거고 인간에게 잡아 먹히려고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막 향유하면서 인간이 행복으로 나가고 있는 중인 거지. 일단 좀 되게 어때요? 인간 중심주의적이죠. 얘네는 인간에게 기여할 때만 공헌할 때만 가치를 가진다고 보니까. 그래서 2번이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목적론적 자연관이고 모든 존재는 목적을 지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고 나머지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자기 마음대로 막 활용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걔네가 존재 목적이 인간에게 아무렇게나 다뤄지는 거야. 그거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지. 아 행복하겠네 그렇게 보는 거죠. 밑에 아퀴나스는 3번이 아퀴나스다. 3번 아퀴나스. 아퀴나스 뭐 얘기했니? 복습해 봅시다. 아퀴나스 자연법 윤리했는데 이 자연법 윤리의 근거가 뭐였어요? 자연적 성향, 인간의 자연적 성향 1, 2, 3의 성향이 있었다. 1 성향은 자기 보존, 2 성향이 종족 보존, 3 성향이 신에 대한 탐구와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래서 1의 성향 때문에 자기 보존해야 되니까 자살하지 말고 종족 보존해야 되니까 출산하고 양육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신에 대해 탐구해야 되니까 종교 생활 및 교육 활동하라 그랬죠.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요배지.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게 선인데 그래서 자연법의 1원리가 뭐였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이것도 외워라. 자연법의 제1원리 아퀴나스 할 때 맨날 나옵니다. 자연법의 1원리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인데 이때 선이 이거다. 자기 자연적 성향에 따르는 게 그게 선입니다. 자 3번이 아퀴나스인데 그래서 자연은 신의 의도에 따라 자연을 창조했다. 딱 봐도 1, 2, 3으로 갈수록 여기는 동물, 식물,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었고 요거는 동물하고 인간만 가지고 있는 성향이었고 요거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성향이었습니다. 기독교 그 기반 자체가 창세기 쭉 보면은 환경 만들고 해, 달 만들고 바다 만들고 자연 환경 만들고 식물 만들고 동물 만들고 6번째 날에 사람 만들어.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에 더 가까운 존재인 거지. 그리고 일요일 날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일요일 날 쉬고 있는 거죠. 지금은 주 5일째지만. 그래서 자연은 신의 의도에 따라 창조가 됐고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신의 섭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든 존재가 가장 완전에 가까운 존재가 인간이니까 심지어 뭐 따라 자기 모습을 신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뭐 이런 거 인간을 위해서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막 활용하는 거는 신의 섭리다. 신의 섭리에 따르는 거니까 당연히 선한 행위입니다. 동물은 그래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정해진 대상이고 동물의 직접적 의무는 없다. 4번 직접적 의무.
인간이 동물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도덕적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으로 대해줘야 될 필요가 없다고. 막대해도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간접적 의무는 갖는다. 간접적 의무. 이 아퀴나스 논리를 조금 이따 누가 계승할 거냐면 칸트가 계승할 거다. 정확히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인간이 동물에게 동정심을 느낀다면 그 자살할 때 얘기했지. 자연법 얘기하는 거 원래 칸트가 자연법 얘기 교육과 가정상에서는 안 하는데 자살할 때만 자연법 얘기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어차피 둘 다 의문론이잖아. 아퀴나스 의문론 다음 우리 칸트 의문론 배웠었지. 아퀴나스 논리 혹은 뭐 철학적 배경 사상 이런 거를 칸트가 계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직접적 의무와 간접적 의무라는 파트를 칸트가 똑같이 계승할 겁니다. 이때 처음 나오는 거다. 근데 간접적 의무를 가지는 원인은 뭐냐면 신도 누가 만든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동물도 누가 만든 거야? 신이 만든 거야, 신이. 그래서 자연 환경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자연 환경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신의 뜻에 반해서 그러니까 인간 목숨도 해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인간을 신께서 만들었으니까 인간을 함부로 해치면 안 되지. 똑같은 맥락으로 자연 환경도 불가피하게 불필요하게 그냥 뭐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신의 뜻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동정심을 느낀다. 밑에 보면은 인간이 동물에게 동정심을 느낀다면 자연 환경을 사랑한다면 신이 만든 뭐 창조물들을 사랑한다면 인간인 그 가장 최상위 존재인 인간에게는 더 많은 동정심, 더 많은 뭐 연민, 감정 이런 거를 도덕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 의무는 가진다고 봤습니다. 나중에 칸트 입장이 비슷해요. 그리고 요까지는 중세입니다. 중세.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고 아퀴나스는 중세고. 그래서 아퀴나스는 무슨 그 뭐라고 얘가? 신학자였죠. 신학자. 중세 시대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스콜라 철학자라고. 윤사 나중에 한번 배울 겁니다. 제이 스콜라 여기 나오는 요 어원이 된 그겁니다. 제이 스콜라. 아래쪽은 베이컨. 6번에 베이컨이라고 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 뭐 어떤 멘트로 유명하죠? 어떤 멘트 한 해지? 프랜시스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요 시기는 어땠냐면 중세 시대까지는 중세 딱 그 아퀴나스 시기까지 모든 걸 종교가 지배하던 세상이었다. 근데 이 중세가 무너지는 배경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그 십자군 전쟁 보내가지고 십자군 전쟁 하면서 이제 교황이 9차례 전쟁 보냈는데 한 차례 빼고 다 패배했단 말이야.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전반적으로 느리는데 유럽인데요. 우와. 여기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고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고 그 요 과정에서 요 남쪽 지역 이렇게 십자군 전쟁이 유럽이랑 여기 유럽이 한 그러니까 중동이 한 전쟁이다 보니까 요 지중해로 전쟁은 항상 상업이랑 같이 가요. 그거 할 때도 얘기했지. 그 불교 얘기할 때도 불교 얘기할 때 전쟁 나니까 이제 두 번째 계층인 크샤티리랑 세 번째 계층인 바이샤가 성장해가지고 불교가 카스트제도 반대하면서 떠오른댔잖아. 그래서 여기도 원래 이 밑에 그냥 좀 변방 유럽 변방 지역인 남쪽 지역이 그때는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으니까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엄청 상업이 발달해. 전쟁하면 물자 이동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도시가 발달하면서 이전에는 좀 까먹고 있던 이탈리아, 로마 이런 거 고대 문명 여긴 다 인문주의였잖아. 고대 그리스 그 신들 모습을 어떻게 그려요? 인간 모습으로 그리지. 다신교 다 제우스, 헤라 뭐 이런 거 조각상이 사람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 근데 크리스트교는 그 예수도 사실 타협한 거예요. 예수랑 성모 마리아까지 예수상,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드는 거는 그 로마 가톨릭이 게르만족한테 포기한다고 굉장히 많이 타협한 겁니다. 원래 있던 그리스 정교, 원래 원시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든 성모 마리아든 형상으로 만들지 않아요. 이거 예전에 그 부처님도 처음에는 불상으로 안 만들었댔지. 수레바퀴나 오리수나무로 만들었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신들의 모습이 없어. 신들 이게 여호와는 그 조각이나 그림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니까. 그렇지. 예수님한테 기도하는데 맨날 우리 돌덩어리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원시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단 숭배예요. 이단 숭배.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아예 알라신 혹은 마호메트와 관련된 그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교 사원이 모스크인데 모스크에서는 뭐 스테인드 글라스, 모자이크 벽화 이런 거 없고 다 뭐야? 아라베스크라는 나무 덩굴 기하학적 무늬 이런 거만 그려져 있어.
여튼 뭐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중세 시기까지는 인간보다는 신이 많이 중시되던 시기였는데 여기 보니까 신들이 다 사람 모습으로 그려져 있네. 그래서 뭐 지중해 무역 발달하면서 이 도시들이 성장하네. 그러면서 인문주의가 싹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르네상스잖아. 르네상스 뜻이 르네이상트라고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부활. 다시 재생, 다시 재생. 그래서 뭐가 인문주의가 부활하는 시기죠. 신이 사라지고 인문주의가 부활하는 시기.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중세가 끝나면서 뭐가 시작되냐면은 여기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 성장해가지고 다 잡아먹어요.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 지중해 무역 가는 길을 막아가지고 신항로 개척, 스페인, 포르투갈이 막 신항로 개척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그 동방 포르투갈은 남방로 개척해가지고 바스코 다가마 그다음에 뭐 바르톨로메 디아스 동방항로 개척하는 거. 여기는 그 콜럼버스가 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 개척하는 거. 요런 시기의 사람이야. 인문주의가 새롭게 싹 뜨고 신항로 개척하면서 이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뭔가 탐구 정신, 인간이 뭔가 이성을 발달시키면서 과학기술 발달하고 나침반, 항해술 이런 거 발달하면서 인간이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식민지 개척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시기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베이컨이랑 데카르트랑 둘 다 비슷한 시기인데 전부 다 자연 정복론, 뭐 기계, 자연 기계론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자연을 정복하자. 이 자연은 어디겠니? 자연이 다 금방 식민지 얘기하는 거예요. 식민지.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잖아. 우리가 잘 모르는. 여기서 플랜테이션 농사 짓고 금광 은각 해가지고 유럽으로 금은을 나르는 거지. 그런 거 할 도구로 자연을 혹은 과학기술을 이용하자는 게 여기야. 당연히 되게 이거 다 자연이잖아. 동방이 다 자연이라니까.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 당연히 되게 인간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겠지. 여기 인간은 유럽이고 여기 자연은 그 아메리카 식민지, 뭐 인도, 유럽, 인도, 아시아 뭐 식민지 이런 식민지들이니까. 자연을 활용해서 식민지를 개척해서 인간을 부강하게, 유럽을 부강하게 이런 맥락이야. 괜찮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성, 그러니까 자연에 대비되는 이성이라는 개념은 유럽인들의 과학 기술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 너네는 모르고 너네는 자연이고 우리는 유럽인이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네를 지식 개발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이런 입장이겠지. 베이컨 저거 과학기술 지상주의라고 돼 있는데 인간의 힘은 자연을 관찰 분석해서 얻은 지식을 통해 생성된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죠. 정복지향적 자연관이라고 써보세요. 7번에 정복지향적 자연관. 베이컨이 한 얘기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노예로 만들어서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저기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죠, 쟤네는. 그리고 그냥 원시인들, 뭐 미개인들 그 엄청 웃긴데 요 시기에 조금 더 뒤 시기긴 합니다. 그 식민 제국주의 시기니까 한 2, 3세기 정도 뒤거든요. 한창 유럽 애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막 이런 거 정복할 때 키플링이라고 정글북 썼던 작가가 있어요. 그 정글북 썼던 작가가 제국주의 뭐 옹호논리 이런 걸로 좀 많이 사용되는 시인데 백인의 짐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들어봤니 이거? 키플링은 인도에 살았거든요. 인도에 막 좀 오래 좀 체류했었어. 그래서 자연 환경, 원시 환경 막 이런 거 보고 아 오리엔탈리즘, 모글리잖아, 모글리, 정글북 같은 거. 그래서 이 미개하고 야만적인 동방, 아시아, 뭐 아메리카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해야 돼? 문명화 시켜줘야 돼, 개화 시켜줘야 돼. 그게 힘들지만 물론 우리가 가가지고 금도 캐고 뭐 은도 캐고 플랜테이션 농업하고 노예도 부리고 노동력도 착취하고 하지만 그거는 뭘 위해서? 얘네들이 문명화되고 개화되는 걸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의무라고, 백인의 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식민지배를 하기 싫지만 백인의 의무로서 식민지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정확히 이 논리가 어떻게 쓰여요?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배할 때 써왔던 논리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정글북은 자연 친화적. 자연 친화적인데 거기 깔려있는 배경 사상 입장이 어때? 제인이 가가지고 뭐 해줘요? 모글리 문명화 시켜주는 거잖아. 그게 인도의 모습이지.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이거든, 인도의 모습. 그게 지금 베이컨의 입장인 거지. 방황하고 있는 자연, 방황하고 있는 저 못 모르고 막 홀딱 벗고 막 뛰댕기면서 사냥하고 있는 아시아 애들 과학기술 가르쳐줘가지고 글자 가르치고 뭐 문명화 시키고 뭐 과학기술 혜택을 있게 해줘야지. 힘들지만 우리가 그래야 한다. 그런 입장.
정복지향적 자연관.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한 번 더 나온다. 이상사회 국가윤리 하면서 그 각 사상가들의 이상사회론이 나오거든요. 공자 이상사회 뭐야? 앞에 저 1단원에 다 까먹었네요. 공자요? 대동사회. 공자. 노자는 노자. 소국 알아. 맞는데 소국감이. 맞는데 소국해놓고 이러고 맞아. 소국감이. 그래서 요거 나중에 베이컨의 이상사회로 같이 묶어서 나올 거예요. 뭐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공산사회 이런 걸로 나올 거고, 베이컨은 뉴 아틀란티스라고 합니다. 나중에 나올 건데 미리 알아놔. 뉴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가 뭐예요? 그거 천국. 천국은 아니고 아틀란티스. 그리스 신화에다. 예. 엄청 신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스텔레스가 플라톤이 얘기한 고대에 멸망했다고 알려진 전설상의 대륙입니다. 엄청 발전한 고대 문명인데 갑자기 뭐 어느 날 갑자기 누구도 모르게 그 바닷속으로 자취를 갇혔대요. 전설상으로만 내려오는 고대 대륙이야. 오늘날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좀 폼페이가 화산 폭발 때문에 갑자기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폼페이로 보는 설이 조금 많더라. 그거 말고도 그 뭐 다른 바다 민족 침입 뭐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멸망한 대륙들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걸로 보는데, 일단은 그 아틀란티스 전설이 지금까지 요때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틀란티스가 뭘로 다시 도래할 거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새롭게 아틀란티스 같은 이상 국가가 도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뉴 아틀란티스는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 베이컨이 쓴 책 이름인데 과학자들이 다스리는 지배하는 이상 사회예요. 그래서 사회 주도층도 다 과학기술이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배우듯이 다 과학기술 얘기하고, 게임하듯이 가가지고 학술회의 이런 거 참가해가지고 과학기술 얘기하고, 뭐 수행평가로 발표하듯이 내가 이번에 이런 개쩌는 과학기술을 고안했습니다, 이런 발명품이 내가 이번 주 수행평가 뭐 주제입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근데 이거 돌의 뜻이 뭐예요? 찾아온다고. 레자가 올레자입니다. 이를도자에 올레자. 도래한다 뭐 이런 거잖아. 이상사회가 도래했다. 인간 세대의 끝이 도래했다 그거지. 모르나? 그 짧아. 여튼 그래서 베이컨 뉴 아틀란티스라는 이상사회도 미리 알아두세요.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거다. 그리고 아래쪽에 데카르트. 8번에 데카르트라고 쓰죠. 여기는 기계론적 자연관. 9번에 기계론적 자연관. 얘는 무슨 얘기했다고 그랬어? 아는 것이 힘이라는 베이컨 얘기였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선택이 얘도 좀 웃긴데, 이것도 뭐 생윤 과정은 아니고 윤사 과정인데 왜 얘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방법적 회의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찾고 싶은 거거든. 얘는 되게 철학자, 과학자 겸 사상가 겸 철학자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가를 엄청 깊이 고민하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절대 불변하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거는 전부 다 의심해보자 이렇게 출발했거든. 그리고 얘도 기독교인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인간이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는 것부터, 신의 회의부터 시작하거든. 신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나중에 기반을 다진 다음에 나중에 신이 존재한다고 끝나요. 여튼 그래서 거기서 사용한 방법이 뭐 이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뭐 신체, 시각 뭐 이런 거 세상에 다 존재한다고 보잖아. 근데 뭐 지금 내가 이렇게 네모를 보고 세모를 보고 동그라미를 보는데, 이거를 여기서 보면 네모, 세모, 동그라미 저 한 100m 밖에서 다 뭘로 보여요? 점으로 보이겠지? 내가 실제로는 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네모, 세모, 동그라미일 수도 있잖아. 지금 여기 점을 찍어놨는데. 이해가지?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오감 이런 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계산 이런 것도 1 플러스 1은 2잖아. 수학은 참된 진리인가? 하는데 이게 지금 시각이 내 인체의 한계 때문에 제한돼가지고 다른 걸로 착각하는 거잖아. 내 이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1 더하기 1이 3인데 어떤 악마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저 고차원의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얘가 1 플러스 1이 3이 사실은 3인데 내가 3이라고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갑자기 이렇게 막 인지를 비틀어가지고 뇌를 막 조작을 해가지고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믿게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그거를 증명할 수 없죠. 이런 짓을 책 한 권을 써요. 그 책을 해가지고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거 다시 다 역으로 돌아오거든. 그래서 이거 맞고 이걸로 맞고로 가는데 그 기반이 의심할 수 있는 데까지 쭉 의심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의심해봤는데 의심하고 있는 내가 그게 나인지는 모르겠어. 의심하고 있던 어떤 무언가가 존재해요. 그렇죠. 그게 나인지도 모르겠는 나를 의심하는 무언가, 의심하는 어떤 존재는 존재한다는 거지. 무언가를 의심하는 나라는 무언가는 존재한다고. 그게 지금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쭉 이거 의심하고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의심해봤냐면은 야 이거는 의심할 수 없지 않을까까지 의심해봤는데 그 의심하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계속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무언가는 확실히 존재하는 거야. 그건 그래서 이게 철학의 제1진리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아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게 참이니까 이게 참이기 때문에 이 앞에 것도 참이네 해가지고 쭉 끝까지 참이야. 그래서 신도 존재 이렇게 끝나. 그러니까 알 필요는 없고 여튼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짤 수 있어. 기계론적 자연관입니다. 9번의 기계론적 자연관. 자, 인간은 영혼과 의식과 사유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 영혼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만 영혼을 가지고 있거든. 존재한다는 얘기지.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자연은 혹은 동물은 영혼도 없고 의식도 없고 사유도 없어.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얘네는 영혼이 없다고. 동물은 생각을 못해. 그럼 동물은 영혼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냥 자연현상 같은 거야. 자연현상.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뭐 태양이 비추고 그런 것처럼 동물이 밥을 먹고 뭐 새끼를 낳고 그렇게 뭐 이렇게 죽고 태어나고 동물도 식물도 그렇게 가는 거라고. 인간을 제외하고는 다. 마치 그게 뭐처럼 거대한 기계 장치처럼 기계 태엽처럼 완벽한 그 기계 장치처럼 움직이는 자연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사유하는 존재인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자연은 단순한 물질의 기계이기 때문에 지배 대상이지. 얘네는 영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감정도 없는데 생명도 없는데. 그래서 기계론적 자연관에서 10번의 동물 기계론. 이것도 저번에 설명했죠. 내가 그 단원 들어가는 거 할 때 지도 할 때 그 신기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오리 그려져 있겠죠. 오리. 오리 쳤어. 오리입니다. 오리. 근데 이거 오리가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는 오리 모습인데 요 얼굴이랑 몸통은 뭘로 그려져 있다 하네. 투시도인데 투시도 안이 기계 태엽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오리들은 그냥 이렇게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거대한 기계 장치나 자동 인형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오리를 누르면 비명을 꽤 지르는데 이거는 오리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지. 시계 딱 밟으면 빠직 깨지잖아. 그런 거죠. 그지? 오리가 비명을 지르는 거나 시계가 빠직 소리를 내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렇게 맞답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동물 기계론. 동물은 태엽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 같은 존재이므로 쾌락도 없고 고통도 경험할 수 없어. 그래서 동물은 11번, 12번 이 표현을 기억해 두세요. 자동 인형 혹은 움직이는 기계. 같은 말이죠. 자동 인형이나 움직이는 기계는. 동물을 이렇게 본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마치지 않냐? 종이 안 치는데 아마 멈춰놨을 겁니다. 5분 있다 합시다. 5분 있다. 그래서 데카르트까지 딱 했고 여기부터 이제 근세가 지나고 근대입니다. 근대. 산업혁명식이라서 그 철학의 위기가 왔다 그랬죠. 과학기술 막 더 발달하고 하던 시기라서. 그래서 칸트가 이제 윤리학 교수로서 철학의 가학화를 시도한 인물이다. 자, 목적론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아퀴나스 영향을 받았어요. 음모론 똑같이 갔었지. 아퀴나스 음모론 다음에 칸트 음모론 나왔었잖아. 그래서 요 비슷한 얘기합니다. 근데 아퀴나스도 좀 더 자세하게 해요. 뭐랑 비슷하냐면 나중에 싱어도 공리주의 하는데 벤담 내용을 엄청 확대 해석해가지고 자기 의견 더 높여가지고 쭉 길게 늘었을 거거든. 그거랑 비스무리하게 아퀴나스 기본만 딱 알고 칸트 입장에 조금 더 추가로 많이 들어간다. 13번이 칸트고 음모론이지. 자, 14번에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져. 내재적 가치. 14번은 내재적 가치라고 적습니다. 다른 말로는 가끔씩 나오는데
안 나와 있는데 본래적 가치라고 적어놔라. 본래적 가치 같은 말입니다.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 자기 내부에 그냥 자체로 존재한다는 거죠. 동물이든 인간이든 뭐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 타고날 때부터 안에 가치를 내재한 채로 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본래적 가치를 타고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선지가 나오는데 칸트 입장에서는 오직 인간만이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OX. X. 본래적 가치 혹은 내재적 가치를 인간만이 가진다 그러면 그건 맞아요. 맞는 선지인데 가치라고만 하면 틀리다. 왜냐하면 동물은 무슨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왜 되죠? 동물적 가치를 가지고 동물적 가치. 맥락상으로 좀 비슷하게 뭐 그런 뉘앙스긴 한데 조금 더 이의표를 쓰세요. 외재적 가치라는 표현은 안 나요. 도구적 가치라는 거는 도구로 사용될 때 누구의 도구로 사용될 때? 인간의 도구로 사용될 때만 가치를 가진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도움이 될 때만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인간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자연 그 자체로만 있을 때는 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아니, 서양 애들이죠. 서양 애들 좀 전부 다 인간인 칸트도 똑같거든요. 칸트의 도덕성의 기준은 뭐였어? 인간의 본질과 그다음에 도덕성의 기준 이성이죠. 이성. 실천 이성을 통해 가지고 도덕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인간만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동물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도구적 가치, 그러니까 목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인간에게 도움이 될 때는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도구적 가치라고 합니다. 15번에 도구적 가치, 동물은 도구적 가치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도움이 될 때만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목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 의무의 대상, 인간만이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16번에 직접적 의무의 대상. 칸트 그 도덕 법칙 2개, 정한 명령 2개 외우랬지. 뭐였습니까? 그게 뭔데? 인격주의. 인격주의 정식, 인격주의 정식. 그래서 인간만 목적으로 대하는 거죠.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인간 말고 뭐 동물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거든. 동물은 목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이 칸트 의무론을 계승해가지고 나중에 레건이라는 사람이 이 목적의 대상을 인간 범위 밖으로 늘려요. 삶의 주체로까지 늘릴 거다. 근데 어쨌든 칸트 수준에서는 칸트 정도까지는 요 당시까지는 인간 바깥으로 목적의 범위를 늘리잖아요. 인간만이 목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의무, 인간만 직접적 의무를 가지고 하지만 자연에 관련해서도 간접적 의무는 가진다. 간접적 의무는 가진다. 왜 간접적 의무를 가지냐면 위에 그 아키나스가 한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자, 나도 인간이잖아. 그 인격주의 정식에서 했던 말이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거거든. 근데 나는 되게 그 실천 이성을 인식할 수 있고 실천 이성으로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고 자율적 명령에 따라서 도덕 법칙을 실현할 수 있는 위대하고 고상한 존재죠. 나는. 근데 그런 위대하고 고상한 존재가 막 눈에 보이는 거 막 함부로 막 발로 차고 댕기고 막 눈사람 막 꼬개고 막 나무 갑자기 막 성질 난다고 나무 막 베고 다니고 벽돌 막 던지고 다니는 거는 인간의 품위에 적절하지 않지. 이해가? 그래서 자연을 함부로 하는 거는 자연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인 나를 함부로 하는 개념이에요. 나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자연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연을 함부로 하다 보면은 다른 인간한테도 함부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한테는. 그거는 인간으로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연적 품성, 도덕적인 품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봤습니다. 이해해라 지금. 잘 따라오세요. 인간은 칸트 입장에서 너무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그러면 항상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를 포함해서야. 근데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거는 나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나 자신을 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행위야. 이해가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자연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를 간접적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을 위한 게 자연을 위한 게 아니고 인간의 품성, 고상한 품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적 품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을 그냥 잘 대우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이 뭐랑 헷갈리냐면 하여튼
자연을 잘 괴롭히지 말라고 하거든요. 자연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 자연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면 뭐 같아요? 자연 동물 동물 중심주의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인간 외에도 뭐 고려하라는 것처럼 보이니까. 뒤에 나가면 생태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가 좀 더 헷갈려. 동물 중심주의라서 다행히 그렇게까지 헷갈리진 않는데, 그래도 이런 막 이상한 멘트를 여기서 못 본 멘트를 막 하니까 얘는 뭐 절충주의인가 뭐 이런단 말이야. 아닙니다. 인간 중심주의예요. 직접적 의무는 인간만 가지고 있고 인간과 관련된 의무로서 자연에 대해서 간접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저거 하나 빠졌는데 그 뒤에 내용 이렇게까지 자세히 나올까 싶어가지고 여기는 뺐거든요. 근데 뒤에 4단원에 나오는 개념인데 미리 해놓자.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라고 써놓으세요. 어디 쓰냐면은 직접적 의무, 간접적 의무 있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라. 뭐뭇에 대한 직접적 의무. 인간에 대한 어차피 그 직접적 의무는 인간에만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 그리고 자연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 를 가집니다. 말은 그냥 똑같아 보이잖아. 근데 처음엔 나도 그냥 막 이거를 의식 안 하고 수식어를 의식 안 하고 그냥 문제를 풀었거든. 근데 갑자기 보다가 인간과 관련한 자연에 대한 간접적 의무 맞다고 쳤단 말이야. 왜냐면 자연에 대해서는 간접적 의무를 가지니까. 근데 이게 원어에 나온 수식어래요. 그러니까 직접적 의무에는 뭐뭇에 대한이라는 수식어만 씁니다. 그리고 간접적 의무에는 뭐가 관련한이라는 수식어만 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간과 관련한 직접적 의무라 그러면 틀리고 자연에 대한 간접적 의무라 그러면 틀려요. 학교 그건 좀 문제는 어때? 너 덕성 교수님 이렇게 냈어. 작년 기말고는 그랬어. 선생님 유진쌤 가셨어요. 오. 어디가? 왜? 가셨죠? 다닐 때는 신경 쓸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유형 완전 다 다시 해야 되는데. 작년이랑 내용 다 다를 하나도 안 맞겠네 그럼. 우리 생일쌤 이름 아는데 한 명. 제가 이거 진짜 빅정보예요. 빅정보, 유진쌤이 좋습니다. 2학년한테만 알려줬어요. 뭐를? 지금 또 어? 중간은 깨지면서 배웁시다. 중간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깨지면서 배워야지. 다 깨시겠지 뭐. 우리는 항상 그랬잖아. 작년에 우리 항상 선생님이야. 중간고사 때 다 깨지고 중간고사 때 보면은 좀 기출 분석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해보고 기말 때, 그러니까 중간 때는 과도하게 가르칩시다. 어쩔 수 없다 그럼. 네. 과도하게 대응해야지. 정보가 그것도 없는데. 엄청 쉽게 나가는. 그 방과후 쌤 생일 방과후 쌤 쉽게 나오면 하는데 그럼 우리 담임쌤은 근데 쉽게 나오면 오히려 잘 어렵게 쓰면 오히려 공부해야 돼요. 쉽게 나오면은 정보를 많이 얘가 쉽게 나오잖아. 한 문제 틀리면은 2등급 된다고. 한 문제 틀리면. 그래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빡빡하게 해야 되고 정보가 없으면 더 과잉 대응하는 게 맞고 더 과잉 대응합시다. 근데 그러면 정보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정보 많은 게 좋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작년 기출 유형으로 사실 좀 감안해서 작년에 나왔던 선지들입니다 이거 다. 작년 기출을 내가 애들 풀리면서 시험 나왔던 거 기억나는 거 지금 계속 언급하는 거라 가지고 이게 좀 쓸모 없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이건 좀 어렵게 나온 거야.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알아는 주세요. 인간 직접적 의무에는 뭐뭇에 대한이라는 수식어만 쓰고 그 간접적 의무에는 뭐뭇과 관련한이라는 수식어만 쓴다. 그래서 인간과 관련한 직접적 의무 아닙니다. 자연에 대한 간접적 의무 아니라고 네. 기억하시고. 아니 왜? 열지는 근데 뭐 깨지면서 배우면 되지 또. 밑에 맞는 거 같아. 자 자연의 소질은 왜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한 얘기인데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소질, 동정심이라든가 감수성이라든가 뭐 길 가다 눈 사람 부시면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약화시키기 때문에 자연적 소질은 도덕성 그 자체는 아니지만 도덕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 인간의 품성이야.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의무로서 지켜야 돼. 그리고 제일 밑에 Q 봅니다. Q 제일 밑에. 자 모든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로 하나만 가능하다. 의무 두 개밖에 없잖아. 직접적 의무랑 간접적 의무랑. 직접적 의무는 당연히 인간에 대한 의무인 거고
간접적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 가능하니를 묻는 것이 가능하니? 네. 가능하지. 간접적 의무가 뭐 때문에 간접적 의무를 가진다 그랬어? 내가- 인간 때문에, 인간 때문에. 네. 나를 목적으로 대하기 위해 간접적 의무를 가진다 그랬어.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선지가 좀 어려운 선지로 애들이 틀렸었는데 이런 설명 때문에 그 환원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이성이 없는 존재들을 함부로 대하자는 것은 그 대상들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인간성 실현을 위한 나 자신에 대한 의무, 간접적 의무다. 자, 동물을 잔혹하게 대우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칸트가 직접 자기 책에서 쓴 얘기입니다. 어느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동물을 잔혹하게 대우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동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지. 마지막 코헨입니다. 코헨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올리데이스는 넣었습니다. 모의고사도 잘 안 나오고 내신도 잘 안 나와요.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알아놓더라. 동물이 도덕적 존재가 아닌 이유, 인간만이 도덕적 존재인 이유를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이유를 고안 능력, 도덕 규범의 고안 능력으로 본 사람입니다. 코헨. 윤리 규범의 19번 고안 능력. 고안하다 뜻이 뭐예요? 고안하다. 생각하고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윤리 규범을 어떤 게 도덕적인가 이런 걸 생각하고 이것이 도덕 규범이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규범의 고안 능력과 자율성이 권리 주장의 기준인데 동물은 윤리 규범을 연구하고 고안하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도덕적 권리도 없고 그래서 종차별이든 동물 실험이든 다 정당하다. 하지만 얘는 좀 후세대인 뒤로 갈수록 후세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절충하는 면이 있어요. 동물의 쾌고 감수 능력을 인정한다. 왜? 그 싱어 뭐 이런 사람들이 영향 받은 거지. 복리주의 영향 받은 거지. 그래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학대는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만약에 필요하면은 고통 학대해도 된다는 거지. 필요가 불필요한 고통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는 필요한 고통을 줘도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종차별주의자라고 비판 많이 받아요. 종을 다르게 가지고 도덕 고안 능력이 없는 동물은 필요한 경우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얘기니까 역시 인간 종만 준비한 거냐 그런 비판을 받겠지. 여기까지 인간 중심주의고 인간 중심주의는 학자들이 많아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엄청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야. 학자들이 많아서 그렇지. 만약에 나온다면 칸트가 1등입니다. 칸트가 제일 자주 나와요. 좀 어렵게 좀 자주 나오는 거 칸트. 뒤에가 조금 더 어렵다. 동물 중심주의 63페이지. 벤담은 사실 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벤담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씁니다. 1번에 이게 공리주의 얘기잖아. 공리주의 얘기고 벤담은 동물에 대해서는 그냥 얘도 고통과 쾌락을 느끼니까 얘도 도덕적 인식 능력이 있지 않을까 도덕적 뭐 그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만 얘기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얘기를 언급을 하긴 하는데 벤담 뭐 책 같은 데서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아. 동물이라는 게 얘가 자본주의식입니다. 그 칸트랑 비슷한 시기 사람이야. 1800년대 18세기 후반이니까 1800년대 초반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뭐 동물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얘가 고통 쾌락을 느낄 수 있으니까 얘도 중요한 존재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만 하고 언급을 안 하는데 그거를 냈다 이렇게 딱 그 받아서 막 엄청나게 확대 해석하고 의미 부여한 사람이 누구다? 싱어라는 사람입니다. 싱어. 현대 공리주의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물 해방론이라고 합니다. 동물 해방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책 이름이기도 하고 그 자신의 그 사상적 논의의 테마이기도 하고. 자, 2번은 똑같이 쾌고 감수 능력입니다. 쾌고 감수 능력. 쾌고 감수 능력 뜻이 뭐예요? 근데 쾌고 감수 능력. 쾌락과 고통의 그렇지. 감수한다는 게 뭐야? 느끼는 느낄 수 있는 능력이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 동물까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이게 벤담을 계승한 싱어의 기본 입장입니다. 근데 이 쾌고 감수 능력에 대해서 벤담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유정성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틀린다고 보기는 좀 그래요. 근데 싱어 때부터 이 표현이 좀 많이 나와요. 쾌고 감수 능력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유정성
유정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요 정은 감정이에요.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 업그레이드된 느낌인 것 같지 않냐? 조금 더 약간 얘를 똑같은 말이거든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면 감정을 가진 존재다. 근데 쾌락과 그냥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는 감정을 지닌 존재라 그러면 약간 좀 우리가 이입하기 좀 쉽죠. 그래서 유정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싱어는 적어도 둘을 이렇게 구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정성은 도덕적 지위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 4번 필요 충분 조건. 도덕적 지위가 곧 쾌고 감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쾌고 감수 능력만 가지고서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요.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인간도 그렇죠. 동물도 그렇죠. 인간, 동물은 전부 다 쾌락, 고통을 느끼잖아. 인간, 동물 중에 쾌락, 고통을 안 느끼는 존재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쾌락,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닌 존재 중에는 도덕적 존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랑 또 나중에 지금 구분해서 어렵게 나오냐면 조금 레건 같은 경우는 쾌고 감수 능력이 도덕적 존재를 규정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쾌고 감수 능력도 가지고 목적이라든가 뭐 선호라든가 뭐 의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져야 삶의 주체가 된단 말이야. 레건은 아직 안 배웠다. 조금 이따 할 거라. 레건은 삶의 주체 얘기했잖아. 목적론적. 이 삶의 주체까지 목적의 범위를 늘렸다고 칸트 의무를 계승해서 동물 중심주의자입니다. 레건 좀 이따 나올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레건은 쾌고 감수 능력이랑 도덕적 지위랑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이해가니? 필요 충분 조건은 이거에서 이거 가는 그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배우지 않았니? 수학 거기서? 필요 충분. 그래서 A가 B다 할 때 A가 B다. 그 사과는 과일이다 할 때 사과랑 과일이랑 어느 게 필요 조건이고 어느 게 충분 조건이에요? 과일. 과일이. 필요. 과일이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과일은 사과의 필요 조건이고 사과는 과일의 충분 조건이야. 이거 조금 이따 하려고 했는데 미리 설명합시다 그냥. 자, 어떻게 외우냐면은 범위가 큰 걸로 외우세요.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범위가 큰 거는 과일이 더 크지 사과랑 과일 중에. 그렇지. 그래서 과일이 크기 때문에 얘는 몸집이 크잖아. 그럼 뭐 먹을 게 많이 필요해, 적게 필요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이 필요하니까 필요 조건이야. 범위가 큰 거. 사과는 과일보다 훨씬 작잖아요. 사과는 과일보다 작지. 사과는 과일보다 작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충분하죠. 그래서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괜찮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수학으로 뭐 풀려면 조금 다른 푸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생존 과정에서는 이렇게만 알고 풀면 거의 다 풀려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조금 잘 이해해봐라. 레건인 내용인데 미리 설명할게요. 삶의 주체가 되려면 삶의 주체는 목표랑 욕구랑 희망이랑 선호랑 뭐 이런 게 쭉 많아요. 이런 거 쭉 가지고 쾌고 감수 능력까지 가져야 돼요. 이거 최고 난이도 선지로 한번 나왔던 선지다. 내신에는 안 나오고 모의고사에서 다 틀린 선지로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레건 입장에서 삶의 주체는 목표, 욕구, 희망, 선호,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삶의 주체. 그리고 요거는 레건이고 요거는 싱어고 싱어는 뭐만 가지면 돼? 뭐만 가지면 됩니까? 뭐만 가지면 도덕적 지위를 가져? 그치, 유정성, 쾌고 감수 능력. 쾌고 감수 능력만 가지면 도덕적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싱어 입장에서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존재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는 맞는 거 알겠지? 얘가 곧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유일한 기준인 거잖아. 자, 그러면은 레건 입장에서 요 선지거든요. 레건 입장에서 쾌고 감수 능력은 목표도 가지고 욕구도 가지고 희망도 가지고 선호도 가지고 쾌고 감수도 가져야 도덕적 존재인데 삶의 주체인데 이게 삶의 주체잖아. 도덕적 존재인데 자, 레건 입장에서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존재의 필요 조건일까요? 충분 조건일까요? 다 충분 조건이에요. 찍어서 틀렸어요. 애초에
절반 애들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인지를 뭔지를 몰라. 그래서 다 틀린 거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뭔지를 아는 애들은 다 반대로 생각이 틀렸어. 뭐냐면은 봐봐 이게 여러 조건들이고 얘가 그 중에 하나니까 얘가 작은 조건 같잖아. 근데 이 도덕적 존재는 삶의 주체는 뭐냐면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교집합이에요. 봐봐. 자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욕구를 가지고 있고 아니지 합집합이 아니야. 목표도 가지고 있고 욕구도 가지고 있고 희망도 가지고 있고 선호도 가지고 있고 쾌고 감수 능력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삶의 주체라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네. 그러면 요 존재가 삶의 주체겠죠. 얘가 삶의 주체가. 얘가? 아니 목표도 가지고 욕구도 가지고 희망도 가지고 쾌고 감수 능력도 가진 존재가 삶의 주체라고. 목표, 욕구, 희망, 쾌고 감수 능력 그럼 얘가 삶의 주체일 거 아니야. 도덕적 존재. 아 그러면 충분 조건은 쟤네 다인 거예요? 아닌데? 충분 조건이 안에 범위가 작은 거잖아. 아. 자 얘가 지금 얘가 쾌고 감수 능력이다. 얘가 쾌고 감수 능력이야. 얘가 쾌고 감수 능력일 때 얘가 삶의 주체라고. 어느 게 범위가 커? 삶의 주체. 최고 삶의- 능력이 더 크죠. 쾌고 감수 능력이 훨씬 범위가 크잖아. 그러면 쾌고 감수 능력은 아, 필요 조건인가 충분 조건입니까? 네. 그러면 충분 조건은 삶의 주체. 그치 충분 조건이 삶의 주체지. 그 그냥 저희는 도덕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도덕적 존재가 삶의 주체지. 레건의 도덕적 존재는 삶의 주체인데. 죄송한데 좀만 천천히. 다시 라스트 왜? 좋아. 자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곧 도덕적 존재로 봤어요. 네.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네. 괜찮죠? 근데 레건의 삶의 주체가 도덕적 존재거든. 근데 이 삶의 주체는 어떤 존재냐면 목표도 가지고 있고 보통은 한 살 이상의 포유류라고 보는 그 존재들이야. 포유류가 한 살 이상의 포유류. 레건이 삶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한 살 이상의 포유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네. 근데 그 존재들은 자, 목표도 가지고 있고 욕구도 가지고 있고 희망도 가지고 있고 선호도 가지고 있는 존재라. 네. 쾌고 감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 맞지? 그러면은 쾌고 감수 능력이 요거고 삶의 주체가 요거야.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범위가 더 큰 거야? 요게 쾌고 감수 능력이고 요게 삶의 주체면 어느 게 범위가 더 크지? 최고 감수. 그치? 쾌고 감수 능력의 범위가 더 크지. 아까 범위가 큰 거는 필요 조건이랬습니까? 충분 조건이랬습니까? 필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삶의 주체는 쾌고 감수 능력은 삶의 주체의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범위가 더 큰 거라서. 그래서 애들이 요것 때문에 다 틀렸어요. 문제 잘 내서. 근데 모의고사 내는 사람들이 왜? 네, 말씀. 모의고사 내는 사람들이고 어떻게든 변별력 내려고 진짜 고민해서 이런 걸 내는 거지. 대박이다. 수학 문제 왜 내는 거야? 주체, 흐랑, 수학 이런 거를 이런 저런 거 자체는 좀 쾌고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완전 다른 거지. 다 다른 거고 아. 각각 존재하는 건데 그런 걸 모두 가진 존재가 삶의 주체라고. 이거는 레건 할 때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였는데 그래서 여기 어렵다 그랬다. 어렵죠. 이거. 그럼 예를 들어 막 욕구랑 도덕적 존재를 봤을 때 욕구가 필요적으로 욕구가 더 큰 거니까 당연히 욕구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존재가 삶의 주체인 거니까요. 괜찮죠? 만약에 과일은 과일 이렇게 하고 음. 딸기 바나나 이렇게 쓰면은 딸기 바나나 이런 게 더 필요 큰 거? 조건인가요? 아니. 그거랑 개념이 다르지. 과일이라는 거는 바나나와 딸기와 그 그 다 사과의 들어있는 합집합이잖아. 아, 이거는 교집합이라니까. 교집합적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얘가 충분히 조건이 되는 거. 더 많. 올라갑시다 일단. 요거는 좀 이따 레건 할 때 한 번 더 얘기하고요. 자, 필요 충분 조건이다. 는 이해했지? 4번이 필요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자, 5번은 이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요게 새로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익 관심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 있지, 이 단어. 인터레스트라는 단어 무슨 단어로 해석되지? 관심이 인터레스트. 흥미.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 혹시? 이자, 이익 뭐 이런 단어 뜻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근데 네. 이자, 이익 이런 단어 뜨고 가지고 있잖아. 모르니? 네 몰라요. 인베스트 이런 거. 투자하다 인베스트. 아니, 인터레스트가 네. 흥미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흥미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이익이라든가 아. 이자라든가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당연히 흥미로운 게 이익이 되는 거에 흥미를 가지겠지. 파생된 단어예요. 게임이 그 놀이라는 뜻도 있고 사냥감이라는 뜻도 있잖아. 아니?
알죠. 사냥감이라는 뜻도 있고 게임 그 옛날에는 그게 뭐였다는 거야? 사냥하는 행위 자체가 뭐였다는 거야? 놀이였다는 거겠죠. 파생된 뜻이겠지. 이익이 있고 이익을 주는 대상이니까 흥미를 가지는 거겠지. 그래서 둘 다 가져 이익이라는 뜻도 있고요, 관심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그냥 번역할 때는 이 인터레스트를 그냥 이익 관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흥미를 뜻하는 건데 어떤 동물이 자기 생존 혹은 뭐 존재 유지를 위해서 흥미를 가지고 이익이 되는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을 뜻해요. 인터레스트, 이익 관심. 그리고 이 이익 관심이 싱어 입장에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 표현 그냥 외워라. 쾌고 감수 능력은 이익 관심을 가지는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 문장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이 유정성 혹은 쾌고 감수 능력은 이익 관심을 갖는 전제 조건이야. 그리고 도덕적 지위는 뭐냐면 도덕적 지위는 이익 관심을 갖는 대상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그래도 맞아요. 봐봐. 자, 쾌고 감수 능력이 그 도덕적 존재의 필요 충분 조건이었죠. 맞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 그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는 모든 존재들은 도덕적 존재가 돼요. 그것도 맞죠. 근데 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는 모든 존재들은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유정성은 이익 관심의 전제 조건이야. 쾌고 감수 능력은 이게 문장 그냥 통째로 외워. 쾌고 감수 능력은 이익 관심의 존재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 쾌락과 고통을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익 관심 밑에 있죠. 개체 자신의 이익 추구에 대한 관심이죠.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감정이 있어야 내 개체의 이익 추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그리고 이 쾌고 감수 능력과 그다음에 이익 관심 같은 건 아니야. 왜냐면 전제 조건이니까 같은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그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은 다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 관심을 가진 존재도 도덕적 존재입니다. 근데 같다고 하면 그건 또 틀려요. 얘는 전제 조건이라고. 전제 조건. 얘에서 논리학 시험 치는 것마냥 시험이 그렇게 나와 있어. 슬프지만 앞에는 대충 하면 돼. 앞에는 대충 하는데 여기는 일부러 그냥 더 복잡하게 가르치는 지금. 고난이도 선지 그냥 설명 끌어와가지고 다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요게 쾌고 감수 능력, 다른 말로 뭐? 유정성. 같은 말이죠. 유정성. 근데 이 유정성을 가진 존재들은 전부 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죠. 요거는 도덕적 존재입니다. 도덕적 존재. 근데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유정성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이익 관심을 가져요. 네. 맞지? 왜냐면 이 쾌고 감수 능력이 이익 관심의 존재 조건이니까. 감정을 가지거나 혹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은 전부 다 내 개체의 이익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고. 내가 어떤 게 이익이겠니? 쾌락이 이익이겠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이익이겠지. 그 이익을 주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이익 관심은 좀 고차원적이거든요. 투표권 이런 게 사람의 이익 관심이야. 고양이 뭐 이런 거는 뭐 우유 뭐 쥐포 이런 거겠지. 고양이 생쥐 이런 거. 생쥐 이런 게 이익 관심이겠지. 그래서 이익 관심이 다 다르긴 한데 왜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냐면 쾌고 감수 능력은 다 똑같은 능력이에요. 근데 이익 관심은 개체마다 달라요. 그래서 다르게 대우하라 그러거든. 쾌고 감수 능력은 같다고 가정을 하지만 이익 관심은 다르게 대우해야 돼요. 조금 이따 나올 건데 또 바로 밑에 나온다. 고양이와 사람의 이익 관심을 동일하게 대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말을 침대에 재우는 거는 말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고양이한테 투표권을 주는 건 고양이를 위한 게 아니야. 이해가니? 그래서 얘랑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은 모두 다 다른 이익 관심이긴 하지만 이익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익 관심을 가진 존재도 도덕적 존재야. 괜찮죠? 거의 선생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같은 건 안 되죠? 다시 같은 거 뭔 말이야. 이거 두 개는 같아요. 근데 얘도 도덕적 존재들은 모두 이익 관심을 가진다도 맞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이익 관심을 가진 모든 존재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다 그러면 그런 표현 안 나와요. 여기가 그냥 전제 조건이라는 표현만 나와. 밑에 봅시다. 자, 이익 관심. 그래서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만이 이익 관심을 가지고 이익 관심을 지닌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건 쾌고 감수 능력이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익 관심을 지닌 존재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동물도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하지만 식물은 고통, 쾌락이 없지. 이익 관심도 없단 말이야. 유정성이 없기 때문에 감정도 없고 쾌락, 고통도 못 느끼기 때문에 이익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익 관심 밑에 개체 자신의 이익 추구에 대한 관심이고 쾌락을 가까이 고통을 멀리하는 게 이익 관심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종마다 이익 관심이 다를 수 있다. 어떤 게 쾌락을 주고 어떤 게 고통을 주는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뭐는 동일하게 고려해야 되냐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들의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합니다. 뭘 하면 안 되냐면 대우하면 안 돼요. 이것도 구분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용어를 꼬아서 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용어를 꼬아서 냈기 때문에 용어를 구분해서 해야 돼. 자, 이익 관심은 동등하게 고려하는 대상이에요. 고려의 밑을 끄세요. 6번이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적고 6번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애초에 붙어있지. 이익 평등 고려라고. 이익 평등, 이익이랑 쾌고 감수, 그 이익은 이익 관심이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하는 겁니다. 근데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그러면 틀려요. 밑에 봅시다. 이익 평등 고려가 인간 동물의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이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소를 침대에서 그러니까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거는 소의 이익 관심도 챙겨주고 인간의 이익 관심도 챙겨주는 거거든. 근데 소의 이익 관심을 챙겨준다고 소를 사람처럼 침대에서 재우는 거는 소를 동등하게 소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고. 사람을 침대에서 재워줘야지. 동등하게 대우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대우하는 건 아니에요. 대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려해줘야지. 사람이 편안한 잠자리에서 자고 싶은 것처럼 아늑한 잠자리에 자고 싶은 것처럼 그러면 인간은 침대에 자겠지. 말도 자기 포근한 잠자리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마구간에 재워줘야 되는 거야. 마구간에. 그래서 동등하게 대우는 아니야. 근데 고려는 해주라고. 포근한 잠자리는 고려해주고. 이게 안 되면 이해가 안 가면 외우시고 외우면 맞출 수 있거든요. 이해를 하면 좋은데 너무 갑자기 개념이 많이 들어와서 헷갈릴 거예요. 찬찬히 읽어보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소를 침대에서 재우기, 고양이의 투표권 주기 같은 거지. 그래서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건 아니고 동일하게 캐고 감수 능력을 가지더라도 이익 관심이 투표권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7번에 종차별주의 반대. 종차별주의 반대. 그래서 동일하게 고려는 해주는 거잖아. 모든 이익 관심을 동일하게 고려해주기 때문에 얘의 이익 관심, 얘의 이익 관심, 그러니까 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례로 레건이 실제로 한 얘기인데 레건이 동물 애호가고 동물 해방론이라는 책을 쓰고 그다음에 실제로 채식주의자거든요. 동물 해방론 책 보면 막 이런 책 돼 있어. 이거 보면은 채식주의자로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비거니스트의 성서 같은 책이거든. 비거니스트 까야지 하면서 책을 읽다 보면 비거니스트가 돼 있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현대 목축, 그러니까 현대 축산 산업, 그러니까 인간의 식량으로 사용하려고 동물 기르는 그런 거 많이 비판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뭐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 있어. 닭들이 좁은 데서 되게 양계장식 사육하잖아. 닭장 같은 데서 살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만 자라면 치킨으로 만들고 조금만 계란 맨날 낳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인간의 식용을 위해서만 닭을 사육하지. 근데 닭이 그렇게 좁은 데서 살면 공간이 없으니까 좁게 막 만들어 놓는데 좁은 데서 살면 닭들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인간도 너무 좁은 방 안에 살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닭들이 서로 막 무리 가지고 좁은데. 그럼 좁으면 이제 고기가 상하잖아. 고기가 상하니까 닭이 조금 크기 전에 뿌리를 다 자른답니다. 근데 뿌리를 자르는데 그냥 손톱 발톱이 아니라 약간 이빨 같은 개념이라서 닭한테도 뿌리가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라서 엄청 아프대요. 근데 이제 인간의 고기 사육을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써놨대. 안 읽어봤습니다. 나도 바빠가지고 막 후기만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뭐 이때 보면 비건시가 된다는데, 그래서 동물 애호가들이 뭐 팬이에요 이러면서 편지 같은 거 엄청 많이 보냈대요, 싱어한테. 근데 그거 보고 싱어가 뭐 네이버 아니고 뭐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당신들은 전부 다 종차별주의자들이다. 당신들이 지금 막 그 동물 좋아한다고 보내는 거 어떤 동물만 좋아하는 거냐? 너네는 고양이, 강아지, 뭐 애완, 뭐 귀여운 뭐 그런 동물 있잖아. 햄스터. 너네들이 보기에 귀여운 동물들만 좋아하면서 자기를 동물 애호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모든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를 동일하게 고려한 게 아니잖아. 인간의 이익 관심을 반영한 거지 그거는 종차별주의죠. 그래서 그런 종차별주의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통렬하게 비판을 했답니다. 종차별주의 반대. 그러니까 인간의 시점, 뭐 인간의 이익 관심 이런 걸 떠나서 동일 고통은 동일 취급해야 되고 도덕적 관점에서 인간과 동물을 평등하게 고려하라고 하는 얘가 이해야. 괜찮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일단 끝났습니다. 공리주의, 반대 공리주의 싱어 얘기였고 아직 살아있나요? 아직 요 아직 살아야 되죠. 싱어. 그리고 그 보면은 아직 살아 계시기 때문에 뭐 생존에 계속 많이 이게 어려운 파트거든요. 여기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그분 페이스북 가가지고 애들이 인스타인가 페이스북인지 모르겠는데 맨날 나무 위키 찾아봐도 있어. 맨날 가가지고 수능 대박나게 해주세요 댓글 난다는데 좀 별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좋아 보이진 않는데 가가지고 수능 대박나게 해주세요. 쭉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말 많이 써놨고 이렇게 방명 남기고 그런데요. 뒤에 보네요. 번역해볼게. 여튼 번역해서 보시겠지 뭐 한국어로 수능 대박나게 해주세요. 수능이 뭐야? 정부로 계시는 거 아니에요? 수능이 뭐야? 저격을. 기회주의자. 여기까지가 싱어였고 동물 해방론 그리고 밑에 레거는 동물 권리론이라고 해요. 동물 권리론. 레거는 무조건 무슨 단어만 기억하라고. 무슨 단어? 삶의 주체만 무조건 요 단어가 바로 나와야 돼요. 삶의 주체. 레거는 삶의 주체. 8번에 삶의 주체로 써. 삶은 주례공 기억나니? 삶은 주례공? 삶의 주 레건이지 레건. 삶의 주체인데 삶의 주 레건. 삶은 드래곤 생각하지. 삶은 드래곤. 처음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던 거 이것도 다 적어라. 교과서 표현이라서. 교과서 바뀌면 근데 이게 작년 교과서 기준이거든요. 작년 교과서 기준인데 이거 말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삶의 주체는 이런 조건들을 가져야 된다고 쭉 엄청 많이 썼는데 너네 천재 교과에 나온 용어만 따서 쓴 거거든. 근데 얘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올해는 저희 천재였어요. 올해도 천재일 겁니다. 우리 받았잖아. 천재 맞지? 뭐야? 나 몰라. 성동도 천재다. 우리 파란색이에요 지금. 그건 좀 모르겠어. 파란색. 그 아마 천재 교과일 건데 맞을 것 같아요. 파란색이니까. 교과 과정 바뀌기 전에는 비슷한 교과 쓰거든요. 천재이시네. 나 밀크티에 있어. 밀크티 6년 차.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나와 있는 표현들이라서 써요. 이거 말고 훨씬 더 많은데 일단은 내신이니까 요것만 외웁시다. 목욕, 희망, 선호 이렇게 외웁시다. 목욕, 희망, 선호. 목표, 욕구, 희망, 선호입니다. 동물이니까 목욕하고 희망하고 선호하겠죠. 목욕하는 거, 희망하고 선호하는 거. 목욕탕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동물마다 다르겠지만 목욕을 희망하고 선호하는 그리고 쾌고 감수 능력은 둘이 공통되니까 좀 잘 외울 수 있겠지. 이런 걸 다 가진 존재가 삶의 주체다. 삶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9, 10, 11, 12, 13이 목표, 욕구, 희망, 선호 13번 쾌고 감수 능력까지. 그럼 13번이 태고 나오는 13번 쾌고 감수 능력. 그러니까 둘 다 공통으로 들어간다 그러지. 싱어도 쾌고 감수 능력 고려하고 얘도 쾌고 감수 능력 고려합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뭐 이런 선지를 본 적은 없는데 그냥 갑자기 떠오른 건데 이런 선지가 나올 수 있겠죠. 싱어 레건 공통점으로 쾌고 감수 능력을 도덕적 존재의 고려 대상으로 조건으로 고려한다. 도덕적 존재의 조건으로 고려한다. 둘 다 쾌고 감수 능력을. 감수 고려는 하잖아 둘 다. 얘는 여러 조건 중 하나고 얘는 유일한 조건인 차이지. 둘 다 고려하니까 공통선지로 나올 수 있겠지 뭐 이런 거. 삶에 대한 긍정 이익 관심을 가지는 존재. 일반적으로는 어떤 존재? 1살 이상의 포유와 인간만이 위와 같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뒤로 갈수록 삶의 주체 범위가 점점 늘어난대요. 처음에는 포유류만 했다가 나중에는 뭐 그 포유류랑 뭐 그 조류 사이까지 갔다가 나중에는 조류까지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계속 막 비판 받으니까 지도 막 이렇게 이까지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거 있잖아 싱어
쾌고 감수 능력을 모든 동물이 가지는 건 맞을까 틀릴까? 모든 동물들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다. 싱어요? 아 싱어. 그냥 모든 동물들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아닌 선지로 나왔다. 나도 처음에는 모든 동물들이 가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고통 안 느끼는 존재도 있대요. 그게 통각이 없는 동물인 거지. 원시 동물이나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모르- 사람 근데 선지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풀어야 돼요. 나도 처음에는 동물이면 다 쾌고 감수 능력 가지겠지라고 했는데 오답 처리 돼가지고 아닌 걸로. 그리고 당연히 레건도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는 모든 존재가 도덕적 고려가 뭐지? 도덕적 그러니까 싱어 입장에서 모든 도덕적 존재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레건 입장에서도 모든 도덕적 존재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는 건 아니 이렇게 했나? 여기가 더 범위가 크니까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건 아니다가 맞겠죠.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아까 밑에는 이제 Q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레건에 따르면 쾌고 감수 능력은 삶의 주체가 도덕적 지위지. 도덕적 지위의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 아니라 이게 범위가 큰 거였으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이해 가능해요? 필요 조건. 그리고 여기는 14번에 의무론이라고 적습니다. 의무론. 의무론에서는 내재적 가치를 갖는 삶의 주체는 항상 목적으로 대우한다. 칸트는 뭐를 목적으로 대우한 거였다? 칸트. 인간. 그래서 레건이 칸트 입장을 계승했다라는 선지가 맞아요. 목적론적 세계관을 계승한 건데 5분 있다 합시다. 쌤 한 살 미만의 포유류는 없어. 한 살 미만의 포유류는 뭐 욕구, 희망, 선호 이렇게 하면 그림이 그림이 생겼다. 나중에 대충 해도 되거든.